안녕하세요. 저는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지철원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언제까지 살지 몰라서 생기는 고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게 왜 고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걸 갖다 제가 왜 저게 고민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제가 인생을 전반기, 그다음에 전성기, 후반기 이렇게 제가 나눠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아마 저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사회생활 막 시작하고 또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그랬을 때 이 굉장히 행복할 이때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사건 사고로 사망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큰 위험이죠. 저런 게 없어야 되거든요. 또 한참 이제 중년 접어들고 월급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재산도 좀 불고 그걸 좀 지나가다 보면요. 그 즈음에 또 몸이 또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거 드시고 그래도 저때쯤 되면은 또 몸이 이상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다 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의료비에 대해서 걱정하게 됩니다. 또는 저게 난치병일 경우에는 또 일을 그만둬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해지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잘 사회생활 잘하고 은퇴해서 이제 행복하게 살고 연금도 받고 이런 시기에 너무 이게 오래 사는 거 아닌가 이거 참 언제까지 살 것인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제가 강의 다니면서 가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선생님 언제까지 수명이 언제까지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치는 이미 남녀 평균을 해보면 한 84세 근처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는 80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 정도의 세상을 뜨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84세라는 얘기는요. 지금 현재 젊은 분들이 돌아가실 그 나이가 되면 더 길어지고 연장돼 있을 것입니다. 자기 수명을 생각보다 짧게 잡았을 때 이 장수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돈이 많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연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요. 뭐 이를테면 우리가 요즘 부러워하는 선생님들이나 공무원 같은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장수가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충분한 연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가진 재산에서 조금씩 인출해서 사용하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요. 내가 80까지만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잘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90이 되고 100세가 되면요. 이게 위험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전반기, 전성기, 후반기 이때 저런 위험 요소들을 잘 넘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후반기에 장수가 위험이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조금 의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한 거에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경제력은 그러면 전반기, 전성기, 후반기에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반기에는 재산도 별로 없고요. 물론 많이 물려받아서 처음부터 많이 갖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반기엔 재산도 없고 월급도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회초년생이. 그래서 전반기에는 이 재산과 소득을 합친 전체적인 자산의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랬다가 전성기, 중년 또는 중년 이후가 되겠죠. 이때가 되면 재산도 어느 정도 불어있고 그 다음에 월급도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과 소득을 합친 이 전체적인 부가 굉장히 높아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요즘 퇴직을 일찍 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임금 피크라는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뭐 절반 가까이 깎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후반기로 가면은 소득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또는 퇴직을 일찍 하시게 되면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 대신 후반기에 가면요. 그동안 전반기하고 전성기 동안 모아놓은 소득을 가지고 모아놓은 자산이 커지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자산은 아마 제일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제적인 구도도 보시면서 이런 행복한 인생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것들. 근데 오늘은 특히 후반기에 내가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저 장수의 위험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요즘 그 노인 자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게 지금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노인이 되고 나이가 들면은 저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속과 증여를 일찍 하고 자식들한테, 왜냐하면 자식들은 젊고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증여하고, 근데 증여해놓고 부모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증여했으면은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자식들 중에는 저렇게 다 받아놓고 입을 닦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상속과 증여도 언제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저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언제 세상을 뗄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속 관련해서 또는 증여 일찍 했다가 굶어 죽는다. 또 다 주면은 굶어 죽고, 반만 주면 더 달라고 자꾸만 시달려서 죽고, 그 다음에 안 주면 또 이 자식들이 구박해서 오래 살지 못한다. 뭐 이런 우스개도 있잖아요. 상속과 증여가 내가 가는 날을 안다고 하면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상속과 증여 관련해서 세금도 많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상속과 증여의 증여세를 내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전 인구의 3%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의 3% 미만만 그 상속과 증여세를 내시는데요. 그래도 저 상속과 증여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꽤 많아요. 근데 저게 자식이 먼저 얘기할 수도 없고요. 자기도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주면은 자식들이 나를 박대할까봐. 그리고 늦게 주면은 자식들이 불쌍하고. 상속과 증여. 이게 내가 떠날 날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걱정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요즘 연금이 굉장히 인기잖아요. 연금 많이 받는 분들 다 부럽죠. 이 노후 생활비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죠. 다 공무원이나 뭐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처럼 종신연금,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을 그것도 두둑하게 받는다고 하면 노후의 경제적인 고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부러워하는 이유도 사실 따지고 보면 현역 때 월급은 비교적 적지만 나중에 노후 걱정은 하나도 안 하시거든요. 제 주변에도요. 두 분 다 선생님이셨는데 한 분당 300만 원씩, 600만 원. 한 달에 노인 두 분이 부부가 600만 원 받으시니까, 그리고 그때 그 600만 원이라는 돈은 젊었을 때 600만 원이랑 다른 겁니다. 저도 지금 애들 키우고 대학 학비 내고 이러느라고 월급 많이 받아봤자 뭐 다 세어나가거든요. 근데 노인이 돼서 둘이 남았을 때 한 달 6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때 돼가지고 무슨 저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애들한테 나간 돈도 없죠. 그러니까 저 때 그 연금 600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은퇴를 해서 한 달에 60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온다고 하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뭐 비싼 스포츠 있잖아요. 뭐 골프 같은 운동도 매달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노후 생활비 마련하는데 지금처럼 자꾸만 종신연금, 공무원들 부러워하고 선생님들 부러워하는 이유는요, 이게 종신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언제 떠나든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연금 중에는 기간이 정해진 연금도 있습니다. 20년간만 받겠습니다. 또는 30년간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그런 정기연금, 기간이 정해진 연금도 있지만 이 종신연금 같은 경우는 특히 부럽죠. 왜냐하면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요. 또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는 80 정도면은 이 세상에 없을 거야. 85 정도면 이 세상에 없을 거야.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돈을 다 썼는데 나중에 돈이 다 떨어졌는데도 아직 건강하시면 이게 참 자식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죠. 아무리 뭐 세상이 박해졌다고 하지만요. 그래도 부모가 굉장히 어려울 때 그래도 도와주고 부양하는 것이 자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게 이게 굉장히 괴로운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세상 떠날 나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준비하는 것이 노후 준비의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은퇴 이후에요. 재산을 많이 가진 게 좋은가요? 연금을 많이 받는 게 좋은가요? 아마 이런 질문을 젊은 사람들한테 하면요. 분명히 나는 큰 재산을 갖는 게 좋겠다. 연금 그거 나는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연금 따위에 연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요. 사람은요. 시간이 남았을 땐 대비하지 않기 마련이고요. 그 다음에 젊었을 때는요. 자기가 굉장히 나중에 부유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그 불일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자기의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죠. 디스코던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큰 저수지. 저 옆에 보십시오. 왼쪽에 보십시오. 큰 저수지에 물이 있습니다. 예. 저런 물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오른쪽에 수도꼭지. 틀면은 나옵니다. 예. 이런 그 수도꼭지를 갖고 있는 게 좋습니까? 자, 우리가 경치를 보고 그다음에 마음이 흡족한 걸 생각하면은 이 저수지, 큰 재산을 가진 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저 호숫가에 집 지어 놓으시고 저기 뭐 호수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시겠어요. 뭐 그다음에 물 보는 것도 앞에 전망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게 뭐 매일 보면 그게 뭐 이렇게 큰 그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점점 저쪽보다는 오른쪽처럼 틀면 나오는 저 수도꼭지가 더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 틀면은 샤워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깨끗한 물이 나오잖아요. 수돗물은 샤워하기도 좋고 따뜻한 물도 나오고 데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은퇴 이후를 생각하면 재산보다는 현금 흐름, 생활비가 꼬박꼬박, 요즘 뭐 따박따박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이 따박따박 나오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호수를 좋아하지만, 저수지를 좋아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도요,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이가 들면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요, 아, 호수보다는 저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수도꼭지가 좋구나. 큰 재산보다는 꼬박꼬박 받는 연금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젊었을 때 깨달으면 참 좋은데, 이걸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이게 불일치라는 겁니다. 제가 3억 원이면 큰 돈인가요? 제가 너무 큰 돈으로 하시면 위화감 느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3억 원 가지고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3억 원이 크다고 하면 큰 돈이고 작다고 하면 작은 돈인데요. 내가 3억 원이라고 하는 이제 큰 돈을 가지고 나눠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나눴을 때는 이제 내가 현역에서 은퇴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니까 굳이 내가 가진 목돈을 나눠 쓰는, 뭐 이제 저것을 요즘에 인출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인출 전략을 고민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월급이 끊기고, 이제 더 이상 현금 흐름이 없어질 때는 저걸 어떤 식으로든지 매달 얼마든지 이렇게 꺼내 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런 목돈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계산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벤젠 룰이라고 하는데 이 벤젠 룰을 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억 원을 가지고 얼마를 꺼냈을까? 내가 조금 더 부유하게 살고 싶지만 부유하게 좀 더 많은 돈을 꺼내 쓰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더 빨리 고갈이 되겠죠. 그리고 너무 적게 쓰면은 생활이 곤란해지고요. 그래서 제가 3억 원에 3%,
4%, 5%로 이렇게 각각 나눠서 인출했을 때 고갈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이걸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여기서 제가 또 설명드려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목돈 3억 원을 어딘가 어떤 계좌, 어떤 계좌에 넣어놓고 인출할 겁니다. 그러면 그 계좌에서 수익이 조금씩 붙을 거 아니에요? 목돈을 그냥 이자가 전혀 안 붙는 그냥 집 안에 있는 금고에 넣어놓고 꺼냈으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저 목돈 3억 원을 어떤 계좌에 넣어놓는데 그 계좌에서 얻는 이자율, 수익률이 저 왼쪽에, 제일 왼쪽에 수익률 제가 1%일 경우, 3%일 경우, 5%일 경우로 제가 나눠가지고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3억 원에서 3%, 즉 월 75만 원을 꺼냈을 때, 그 다음에 4%, 월 100만 원을 꺼냈을 때, 그리고 5%, 월 125만 원씩 꺼냈을 때, 이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 꺼냈을 때 처음에는 이게 생활하는데 별 불편이 없겠지만 저게 보십시오. 기간이 뭐 25년에서 78년까지 가잖아요. 이 장기로 가게 되면요. 이게 세월이 지나는 동안 물가 상승률 때문에 100만 원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액면 그대로 100만 원을 꺼내 쓰는 게 점점 사는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과거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여가지고 사실 저 인플레이션을 사람들이 걱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 보세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점심 한 끼 사 먹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저도 요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무섭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저희 회사 근처에서 설렁탕 한 그릇 사 먹으려고 해도 이제는 10,000원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점심값은 한 5,000원에서 7,000원이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10,000원 근처 또는 10,000원까지 이르는 그러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월급이 그대로라고 하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연 5%였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100만 원과 지금 105만 원이 같은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5만 원 더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작년에 100만 원 가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돈 100만 원을 꺼냈을 때도요. 저 밑에 오른쪽 밑에 하단에 보면 주 해놓고 제가 물가 상승률 연 1% 가정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냥 작게 잡아서 1%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첫 해는 100만 원씩 꺼내 쓰지만 그 다음에는 101만 원씩 꺼내 쓰는 걸 가정했습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1% 있기 때문에 1만 원을 더 해가지고 꺼내 써야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목돈 3억 원을 가지고 월 75만 원, 월 100만 원, 월 125만 원 꺼냈을 때 몇 년간 쓸 수 있을까? 이걸 계산해 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표에 이제 다 계산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기간을, 고갈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표시해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 75만 원씩 꺼내 쓴다고 하면요. 수익률 1% 계좌에 있었을 때는 33년 동안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3%, 5% 수익률이 계좌에서 5% 나올 수 있다고 하면요. 월 75만 원씩 쓰시는 분은요. 이자가 불어나는 속도가 인출하는 75만 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무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3억 원이 그대로 보존되는, 원금이 보존되는 상태에서 또는 원금이 오히려 늘어나는 상태에서 꺼내 쓰는데 끝이 없다는 거죠. 이게 저런 계산입니다. 계좌 수익률이 5%라고 하면 3%씩 월 75%씩 꺼냈을 때 무한히 꺼냈을 수 있고 원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걸 표시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75만 원씩 꺼냈으면 무한히 쓸 수 있으니까 참 좋은데, 그리고 계좌 수익률이 5%라고 하면 근데 너무 적잖아요. 한 달에 75만 원씩 꺼내 쓰고 이렇게 버틸 수 있다고 하면 뭐 좋은 선택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식들한테 증여, 상속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내가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월 100만 원씩 꺼내 쓴다고 가정을 하면요. 계좌가 수익률이 1%라고 하면 25년 후에 고갈이 되고요. 3%라고 하면 34년 후에 고갈이 되고요. 5%라고 하면 무려 78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이후에 쓰기 시작하니까 뭐 대략 한 60세,
정년이 60세잖아요. 그래서 60세부터 78년이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예. 물론 저게 얼마나 더 물려주느냐의 문제를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쓰는 데는 적어도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월 100만 원씩 3% 계좌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34년이라서 33년 후에 고갈이 되기 때문에 뭐 60세부터 34년이면은 94세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걱정은 없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월 100만 원이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다,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뭐 더 꺼내 쓰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억 원의 5%에 해당하는 월 125만 원씩 인출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좀 고갈 기간이 짧아지죠. 수익률이 1년에 5% 정도 난다고 하면요. 월 125만 원씩 쓰신다고 하시더라도 37년 후에나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3억 원을 들고 있으면요. 그리고 계좌에서 5% 수익률이 난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60세부터 인출하기 시작해서 37년이면 97세까지는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을 1%, 3%, 5%로 잡았는데 사실상 현재 뭐 투자를 하지 않고 은행 예금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계좌가 은행 예금 계좌라고 하면요. 사실은 3%도 쉽지 않죠. 그래서 월 125만 원씩 꺼내 쓰고 은행 계좌, 3% 계좌에 있다고 하면 25년. 그러니까 60세부터 받으면은 85세까지 쓸 수 있겠구나.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하는 이유는 저런 복잡한 계산을 왜 하겠어요? 내가 언제까지 살 수만 있다고 하면 뭐 그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0세부터 쓰기 시작하는데 나는 분명히 85세면은 천당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요. 100만 원 가지고 1%짜리 수익률 계좌에 들어있어도 25년을 쓸 수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쓰면 되겠다. 뭐 계좌의 수익률이 3% 나온다고 하면 더 좋다. 내가 25년 살고 나머지 조금 남는 것도 있으니까 증여상속세나 걱정하면 되겠다. 뭐 이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산을 벤젠룰이다. 그런데 다만 저기서 물가상승률이 또한 연간 1%가 아니고 3%라고 하면 저 계산이 조금 좀 달라질 수가 있죠. 이런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벤젠룰로 계산하는 것이 조금 이제 복잡하다. 나는 머리 쓰는 거 힘들다.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연금이나 그 교사연금처럼 사학연금 같은 것처럼 종신연금을 사가지고 종신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내가 언제 그 세상을 떠나든 관계없이 꾸준하게 정해진 금액을 꼬박꼬박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종신연금이 좋은 것 같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냐면요.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에서 받는 종신연금은요. 액수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요. 그대로 끝까지 30년간 또는 40년간 계속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30년, 40년 지났을 때 액면 100만 원의 가치는요. 내가 처음 받았을 때 100만 원보다 훨씬 떨어져 있기 마련이거든요. 뭐 3%로 계산하면요. 뭐 30년 후에 그 100만 원의 가치는 한 그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실 때 그 종신연금으로 받을 경우에 그런 약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두셔야 되고요. 우리가 종신연금 받는 것 중에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들 있잖아요. 또는 사학연금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이제 그 정부에서 주관하는 이런 금융연금 상품들은요. 지금 말씀드린 또 개인연금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만큼 또 반영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연금을 받으실 때 특히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계신 분들 또는 사학연금을 가지신 이런 물가상승률까지 반영되는 종신연금을 가지신 분들은 받는 시기를 잘 조정하셔가지고 이 종신연금을 잘 활용하면 인출 전략이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받는 시기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요. 종신연금은 일반적인 개인연금에서 받는 종신연금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받는 방법을 정하셔야 된다. 근데 공적연금들은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되는 종신연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나중에 받는 시기를 잘 조정하시면은 인출 전략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국민연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은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률만큼 또 얹어서 줍니다. 저기 보세요. 60세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100살까지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에 첫 해, 60세가 되셨을 때는 한 달에 이분이 11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으셨거든요. 제가 못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저 정도면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죠. 1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한 달에 110만 원 받으셨는데 그래프가 점점 우상향하잖아요. 저 이유가요. 매년 물가 상승률을 얹어가지고 주거든요. 제가 여기 물가 상승률 3% 가정해가지고 그린 게 이 그래프거든요.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5%라고 하면 우리는 삶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요, 물가 상승이 높아져도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설렁탕 10,000원 넘는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저분들은요, 물가 상승률만큼 더 얹어봤기 때문에 전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국민연금, 사학연금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이걸 잘 염두에 두시면 좋고요. 실제로 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5%였거든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니까 국민연금이 올해 5%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받던 분이요. 작년까지 100만 원 받던, 한 달에 100만 원 받던 분이 올해부터는요. 한 달에 10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높든 낮든 어떻든 관계없이 이런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는 연금을 가지신 분들은 전혀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좋은 연금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국가에서 이런 부담을 안으면서 이런 좋은 연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신문을 보시고 그다음에 무슨 국민연금 개혁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거 보시면서 좀 느끼고 그다음에 미래를 좀 바라보실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런 식견이 높으시고 그다음에 이런 논리적인 판단을 잘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저희 연금이 정부가 국가가 주기에도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굉장히 좋지만 국민연금은 지금 받는 분들보다 나중에 받는 분들이 조금 더 조건이 불리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더 조건이 좀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걸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국민연금이 더 액수가 지금 100만 원 받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액수를 더 늘리기에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너무 믿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또 이렇게 방법을 또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국민연금은 더 늘어나기 힘들다고 하면은 우리가 또 다른 걸 또 이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3층 연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0층 연금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받으시는 분도 있고 못 받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기초연금, 그다음에 국민연금, 거기에 이제 요즘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이라는 걸 하죠. 그다음에 개인연금,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가입하는 개인연금 이런 걸 합쳐가지고 이제 0, 1, 2, 3 해가지고 4층 연금, 또 거기다가 뭐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런 거 합쳐가지고 뭐 5층 연금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걸다 보면은 나중에 궁핍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연금도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게 현명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른다는 이런 고민 때문에 생기는 대비고요. 국민연금이 그러면 제가 아까 인출 전략 말씀을 드릴 때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국민연금은 성격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러고 싶어도 기간을 정해놓고 받을 수가 없거든요. 개인연금은요.
내가 20년간 받겠습니다. 좀 그 대신 좀 두둑하게 받고 싶습니다. 또는 10년 동안 내가 정말 많은 돈을 꺼내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본질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종신연금이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요, 매년 물가 상승만큼 증가시켜서 준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받는 시기를 잘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제가 조금 설명드리자고 하면요. 국민연금을 1969년생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저 같은 사람이죠. 이런 분들은 65세부터 받는 게 제 나이에 받는 거거든요. 그게 공식적인 연금 받는 나이인데 이거 갖다가 66세에 받는다든지 67세에 받는다든지 또는 70세까지 5년까지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늦게 받으면요.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증가합니다. 연금 액수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받을 사람인데 65세가 아니고 70세까지 5년을 연기했다고 하면요. 7.2 곱하기 5 하면 36%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이 아니라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는 65세까지 제가 기다릴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조기 퇴직을 당했다든지 또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내가 조금 빨리 받아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무슨 페널티가 있냐면요.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를 깎거든요. 5년까지 일찍 받을 수 있는데요. 뭐 저를 예를 들면 65세에 받아야 되는데 60세로 5년을 당겨서 받으면요. 65, 30 하면 30%거든요. 30%를 깎입니다. 이제 10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머리 복잡하지만 좀 계산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게 저는 어떤 예측이라든지 어떤 묘수라기보다는요. 이런 계산을 해보고 그다음에 물론 계산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선택을 정말 나한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주제인 거죠. 우리가 수명이 언제까지인지 그걸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런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이득을 볼 것인가 아닌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저런 계산을 함으로써 그래도 내가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주식에 투자하든 펀드에 투자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게 투자의 리스크거든요. 자, 저 당겨받을 때와 그 다음에 밀어서 받을 때 어떤 쪽이 그럼 유리할까요? 제가 참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국민 전체 평균 수명이 84세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한 5살 정도 일찍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또 전체 국민의 평균 수명은 84세지만 이미 65세가 된 분들의 기대 여명, 이분들은 벌써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수명이 더 길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걸 기대 여명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65세까지 그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다 배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언제까지 사냐면요, 평균적으로 국민 평균 수명보다 3년 정도 더 살아서요, 87세까지 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65세인데 당겨받을 것이냐, 밀었다 받을 것이냐. 그래서 이런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받을 때가 다가오신 분이냐, 아니면 젊은 분들이냐에 따라서 좀 계산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지금 받으실 분들이라고 하면 국민연금을 늦춰받는 게 당겨받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남녀 합산해서 한 84세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뭐 80세 정도 근처까지만 가도요, 늦춰받은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늦춰받으신 분이, 5년 늦춰받으신 분이, 그러면 65세가 아니고 70세부터 받으신 분이 80세 정도만 사셔도 10년만 받아도 더 유리한 65세에 받기 시작한 분보다 누적 연금 수령액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거에 대한 계산은 생략을 하게 된대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저런 계산을 통해서 늦춰받을 때, 당겨받을 때
그리고 내가 몇 살까지 받으면은 이게 손익분기점이 오는가, 어떤 쪽이 더 유리해지는가, 이런 것을 한번 제가 아까 벤젠도를 계산한 것처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한번 숙제로 이걸 한번 남겨드리고 싶고요.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데요. 하지만 저런 계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층부터 3층 연금이 있습니다. 0층 연금은 옆에 제가 공무원 연금은 0층, 1층, 2층이 다 합쳐진 게 공무원 연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공무원 연금이라고 하는 건 저 세 개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0층 연금인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죠. 또한 공무원들은 국가가 나를 사용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가기도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합쳐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0층, 1층, 2층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3층 연금으로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개인연금.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과 IRP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개인연금까지 합쳐서 0, 1, 2, 3, 4층 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수 리스크는 연금으로 대입하라, 대응하라. 그리고 또 미리 개인연금까지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연금, 집을 맡기고 받는 연금 또는 농지를 맡기고 받는 연금, 이런 연금들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개인연금도 아까 제가 국민연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저 받는 시기를 잘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개인연금은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하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연금을 받을 때 기간을 정해놓고 받으실 거냐, 그다음에 종신연금으로 받으실 거냐, 또는 60세에 받으실 거냐, 65세에 받으실 거냐에 따라서 노후의 인출 계획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지금 이 0층부터 1, 2, 3, 4층 주택연금, 농지연금까지 합쳐서 이 연금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내가 좀 편안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걸 가지고 제가 감히 연금 포트폴리오하고 이름 붙여서 여러 가지 경우를 한번 상정해 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금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제가 국민연금 월 100만 원 받는 분도 드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내가 집 한 채밖에 없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노후를 도모할 수 있을까, 이걸 제가 한번 가정을 해봤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5억 가지고 내가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 전액 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선택했을 때 137만 원의 연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살던 집에서 떠나지 않고, 그다음에 도심에서 떠나지 않고, 넓은 집에서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런 이제 안락함이 생기죠. 어떤 분은요, 5억 집을 팔아서 시골에 작은 집으로 이사 갑니다. 2억짜리 집으로 이주하고요. 나머지 3억을 가지고 즉시연금을 가입하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즉시연금에서 월 129만 원의 연금이 나오고 2억 주택은요, 좁고 그다음에 도심에서 떠났으니까 좀 불편하겠지만 자식한테 상속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생기겠죠. 물론 자기 자신은 좁기도 하고 문화 혜택도 못 받고 이런 단점이 생기죠. 세 번째, 2번과 마찬가지 경우지만 2억짜리 집을 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그러니까 3억을 가지고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2억짜리 집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안락함, 문화 혜택, 익숙함을 포기해야 되죠. 그리고 자식한테 상속을 할 수도 없죠. 그렇지만 연금액을 보십시오. 3억 즉시연금에서 129만 원, 그다음에 2억 주택연금에서 55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월 184만 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현금 흐름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연금 포트폴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가진 현금 흐름들, 특히 종신연금, 종신연금 중에서 국민연금을 특히 잘 활용하시라고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데,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게임에 보면 칠교놀이라 그래서 가진 조각들을 이렇게, 또는 테트리스라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 놀이들 있잖아요. 퍼즐 같은 것들이죠. 이런 걸 연금에도 적용시켜서 우리가 어떤 조각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더 풍요롭게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저는 국민연금을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봤더니 조금 미뤘다가 65세에 받는 게 아니고 70세에 받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70세까지 그럼 버틸 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걸 꺼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국민연금은 조금 미뤘다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저는 국민연금 가입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밖에 공적연금을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제가 그렸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위쪽은 제가 조기연금을 선택했을 때 65세가 아니고 60세로 당겨서 받았을 때 제가 뭐 어쩔 수 없어가지고 65세까지 버틸 수 없어서 빨리 받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요, 제가 조금 기다렸다가 65세에서 5년 기다렸다가 70세부터 받았을 경우에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국민연금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점점 액수가 많아지잖아요. 점점 두꺼워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연기연금이 훨씬 더 위쪽보다 두꺼운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받는 시기는 늦지만 자, 그 사이에 저는 퇴직연금, 초록색으로 표시한 퇴직연금과 주황색으로 표시한 개인연금을 가지고 버텨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꼭 그 퍼즐을 가지고 잘 맞춰놓은 칠견놀이라고 하죠. 연금을 저렇게 잘 조각을 맞춰서 어떤 쪽이 유리한가. 저는 위쪽, 조기연금을 받는 경우보다 아래쪽, 연기연금을 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두툼해지잖아요. 그래서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조기연금 일찍 받아서 그리고 국민연금도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데 기다렸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렇거든요. 연기연금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세상을 떠나시면요. 이 연기연금한 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젊을 때 돌아다닐 수 있을 때 놀러 다니겠다. 이런 분들은 위에 있는 조기연금을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굉장히 그 현금 흐름이 두툼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때 놀러 다닐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쓰시다가 나중에 나는 별로 이렇게 돌아다닐 힘도 없다. 이럴 때 국민연금 작지만 저걸로 충분하다. 그래서 위쪽을 택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정답이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세상을 떠날 때를 몰라서 생기는 고민이라는 그런 주제로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니어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현금 흐름을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한번 나한테 적절한 이런 현금 흐름이 어떤 것인지 저렇게 그래프를 짜도 좋으시고요.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우리가 현금 흐름을 짤 때 후기에는 별로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작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후기 노인, 나이가 굉장히 고령자가 됐을 때의 노인은요, 이 의료비가 복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의료비 때문에 현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이 노후 계획을, 노후의 현금 흐름을 잘 짜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긴 강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